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저자 직강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성서시대부터 유대인 경제사의 영원한 계약 부분과 고난의 역사, 출애굽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은 그 이후의 역사인데 좀 기독교적이거나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시각이 아니고 좀 더 역사학적인, 홍익희 교수님이 새로운 좀 해석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적 시각으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세히 더 디테일을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휴넷 유대인 경제사 검색하셔가지고 홍익희 교수님 저자 직강으로 동영상 찍어놓은 거 휴넷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부분이요. 여기 페니키아, 이스라엘, 그리스의 상권 각축이라는 제목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가나안 지방으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해갔다고 지난 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지방에는 되게 진취적인 해양 민족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인들하고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되게 자유로웠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리고 세계를 발전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을 했다. 그리고 부의 축적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또 강조해서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시는 사실은 부의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는 정복 전쟁이나 약탈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당한 부의 획득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장사를 통해서 부를 늘리는 거는 사기나 강교한 그 처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봤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대에 이 사람들은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길이 오히려 정당한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게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가 그리스 히브리 사상의 근간이 됐다고 쓰셨는데 그러면 그리스 히브리 사상이라는 게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세계관인 건가요? 제가 좀 무식해서. 아니, 그리스는 사실은 그 후에 나옵니다. 페니키아하고 히브리 왕국이 지중해 상권을 주도했을 때는 그리스는 상당히 후진국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을 일깨워준 게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히브리인들이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을 도왔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국내 상업을 도왔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건 한참 뒤에요. 그 57쪽의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렇듯 페니키아인, 이스라엘인, 그리스인들은 자유를 숭상하고 부의 축적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상이 자본주의를 이루는 그리스 히브리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경제사에서는 그들의 진취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상업활동을 고대라는 시간틀에 가두며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발점으로 그들을 재조명해야 진정한 경제사라고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조명한 역사학자이시네요. 네. 보통 세계사에서는 그 그리스서부터 역사와 경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경제사는 사실은 페니키아서부터 다져줘야 돼요. 그 이유는 페니키아가 먼거리 교육, 해상 교육, 그 원거리 교육을 시작한 최초의 민족이고 그들이 지중해 교육을 하면서 지중해 곳곳에 무역 거점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카르타코를 비롯해서 나중에 서유럽의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는 그 영국까지 가가지고 영국에서 주석을 대량으로 수입해 들어오면서 비로소 유럽의 청동기 문화가 만개됩니다. 그리고 그 페니키아인들이 그 경제사에서 한 일은 그 외에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페니키아 경제사를 제대로 조명해야 현대 경제까지 이루어지는 그 경제사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 페니키아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산물이 소금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페니키아라는 말은 사실은 후대 그리스 사람들이 붙여준 말인데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인데 원래 정확한 단어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은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일컬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지금의 그 레바논, 그다음에 가나안, 그다음에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이 이게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지방에 살던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다른 나라들은 봉건 국가로서 절대 왕정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일종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그 절대 봉건주의하고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개혁적인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해상을 개척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정복 전쟁이나 약탈 전쟁이 아닌 그 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을 한 최초의 민족들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이 오리엔트와 서양의 다리 역할까지 했다면서요. 그리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다 이 말씀도 하신 거죠. 페니키아가 대단한데 그 문자 알파벳을 발명을 했고 자색 염료라고 예전에는 만들기 힘들었던 것도 최초로 생산을 하고 최초의 유리 발명까지 했다면서요. 예. 우선 최초의 문자는 수메르 문자인데 그 수메르 문자를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 게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그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영어 알파벳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의 그 원형이 페니키아 문자인데 문자가 나온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문자는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쓰는 숫자와 간략한 내용 그리고 먼 거리 여행을 떠나고 나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공급원들하고 주고받는 사연 이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게 그 문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소금을 갖고 했다는 건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교육을 할 때 그들이 가서 팔 수 있는 물건은 그들이 그 밀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이 사실은 그 황량한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곡물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의 특산물인 포도주와 올리브유 그리고 그 가나안 앞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말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교육을 했는데 그들의 교육이 꽃을 피우게 된 거는 소금 교육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소금은 사해에서도 났지만 이집트에 그 소금 호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소금 호수나 사해의 조염을 갖다가 그거를 다시 한번 끓여내 가지고 일종의 정제염을 만드는 거죠. 그 정제염을 가지고 나가서 팔면은 그게 큰 돈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 소금이 뭐 그렇게 큰 돈이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지중해 시대의 그 옛날의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지형은 사실은 세계에서 그리 흔치 않아요. 특히 지중해는 이 절벽으로 돼 있는 이런 해안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갯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 자체가 비가 오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햇빛 소금 바닷물을 햇빛에 말려서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은 생산지에서 멀리 나갈수록 이게 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페니키아인들이 이 소금을 가지고 영국에 갔을 적에는 그 소금의 가치는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주고 그 대량의 주석을 이렇게 사올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 즉 멀리 나가서 큰 돈이 되는 이러한 교육물들을 개발해서 굉장히 활발한 지중해 교육을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에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면 지금의 어느 지역이죠? 지금의 위로는 레바논서부터 밑으로는 이스라엘에까지 이 일대 전체가 사실은 가나안. 네네. 가나안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세 대륙의 꼭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한쪽에서 강성한 대국의 큰 나라가 발흥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세력을 뻗치고 싶으면 꼭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꼭점이 돼서
여기서 강성한 나라가 되면 세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죠. 네네. 교통의 요충지고 네. 또 지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그 탐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저기 서초동에 가면 네. 이스라엘 문화원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 그게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세 대륙을 이렇게 넣고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보다 더 빨리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면서요? 네. 그거는 그 율법의 정신의 그 미스파트는 그 어떤 평등 사상을 나타내는데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그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12지파가 지파별 그 민주제도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혹은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중재해주고 재판해줄 수 있는 판관이라는 제도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국가가 히브리 왕국인데 근데 이게 왜 나중에 왕국이 됐냐면 블라셋 민족하고 싸우면서 저쪽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는데 이쪽은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면서 초반전 싸움에 항상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왕들이 생겨난 거죠. 네, 그런데 나오는 내용이죠. 예. 이 왕들이 절대 군주국의 왕하고 틀린 거는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히브리 왕들은 율법이라는 그 헌법 아래 국민의 대표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처럼 절대적인 그 권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근데 호구조사 좀 했기로서니 왜 이렇게 혼나지? 라고 이제 네. 의문을 가질 텐데 네. 호구조사라는 게 사실은 징집이나 부역이나 세금을 걷는 기초자료가 되는 거니까는 이게 통치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통치권이 없는데 일종의 통치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왕국은 다른 절대군주의 왕이 아닌 단지 국민의 대표일 뿐이다라는 게 굉장히 틀리는 대목이에요.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했다고 쓰셨는데 이게 그거하고 또 다른? 네,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입헌군주제가 말 그대로 성경을 헌법으로 이제 치환하면 네. 예,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 법이 이제 신에 의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 법에 맞도록 대리해가면서 신을 대리해가면서 그 다스리는 거니까 결국은 신이 다스리는 거죠. 그 와중에 또 팔레스타인인과의 악연이 있었다고요? 예, 그게 이제 블레셋 민족인데.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적에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그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 조상의 나라가 그 블레셋 민족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는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특징을 정리를 하셨는데 다윗 시대는 부국 강병의 기술을 마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예. 다윗은 참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바로 돌팔매질이. 그런데 돌팔매질이 당시에는 가장 첨단 무기였어요. 네. 첨단 무기라는 건 사거리가 긴 무기가 첨단 무기예요. 그러니까는 칼로 싸우는 사람보다는 창으로 싸우는 사람이 훨씬 첨단 무기고 강한 거예요. 먼 거리에 사상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창보다 멀리 날아가는 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팔매를 정확하게 한다는 건 창보다 훨씬 힘이 세. 그래서 블레셋 민족을 퇴치한 다윗이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서는 돌팔매 부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돌팔매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활이야. 네. 그래서 그 돌팔매 군대한테 화요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부대가 천하무적 부대가 돼. 그래서 당시 다윗이 정복했던 영토가 지금 이스라엘 영토의 한 5배 정도 커요. 예. 그 5배 정도 크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제적으로도
통상로를 완전히 다윗이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통상로를 정복하면 거기 통행세를 다 받아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그런 통상로를 다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철의 산지, 소금의 산지를 그 다윗이 다 정복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에서는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예. 대신 이제 솔로몬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좀 타락하죠. 네. 이방인 여성들하고 하도 이렇게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갖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에 막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그 벌로 나라가 나뉘는 그 단초가 만들어지죠. 자기 이제 아들 때 가서 여호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여호보암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국강병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세금도 많이 걷고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왕,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왕이 그 아들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좀 풀어달라, 좀 완화해달라 그랬더니 안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신하가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0개 그 지파 있죠. 그 지파를 세우면서 북이스라엘 되고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2개 지파가 만들어진 게 남유다가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은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면에 다 강했던 왕인데요.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면은 두로의 왕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가 그 지중해 상선단을 운영했었는데 페니키아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히브리 왕국도 지중해 상선단을 운영해요. 그걸 다서스 상선대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다서스는 스페인의 한 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히브리 왕국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쪽에 항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페니키아한테 임차를 해주면서 거기에 상선대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중국까지 교육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건 중국 자료에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홍해 근처에 있는 구리광선과 철광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개무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터키 쪽에 말을 수입하고 이집트에서 전차를 수입해서 말을 조련시킨 다음에 전차하고 묶어서 이거를 다시 이집트와 소아시아에 그 파는 그 당시 이미 이러한 그 군사 방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중개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외교를 통해서 인근국들의 공주들하고 최국제 결혼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이방 왕비들을 불러들이면서 그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네 당대에는 손을 대지 않겠지만 네 자손대에 손을 보리라 해서 왕국이 이제 2개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해서 전성기 기반을 다진 건가요? 예. 솔로몬이 그 두로의 왕하고 동맹을 맺은 후에 그 성전, 그 왕궁을 짓는데 그때 페니키아로부터 그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백향목이란 건 뭐냐면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인데 이게 해발 한 2,000m 정도에서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이게 웬만해서는 썩지 않습니다. 이게 해충에도 강하고 그 균에도 강한 그 살균력을 갖고 있어요. 그 송진이. 그래서 이 나무로 집을 지면은 성전이건 왕궁이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배를 만들어도 아주 견고하고 오래 그 부식되지 않는 배가 되기 때문에 그 백향목으로 지은 배가 인류 최초의 그 큰 목선이 되는 거예요.
페니키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 백항목 배가 나온 후에 비로소 먼 거리 교역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배가 조그마고 했기 때문에 먼 거리는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경제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백항목 자체가. 실제로 베네치아의 침묵도 이 백항목으로 만들어서 그 인공섬들을 죄 만들었어요. 백항목이구나. 그래서 예. 베네치아가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이게 썩지 않은 나무. 그렇게 해서 해상무역이랑 무역 공조를 통해서 최고의 부와 명성을 쌓고 역사상 최초의 군수품 중개무역도 했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말과 마차를 서로 이렇게 교육한 게 그게 군수품 중개. 근데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부패가 만연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리스 해상무역에 뛰어든 후발주자하고 또 그리스 이야기를 쓰셨네요. 예. 페니키아가 이제 그들의 교역망을 넓혀가면서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이 가나안 지방의 특산물인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그리스에 가서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그 후에 이제 올리브와 포도가 생산되고 이 페니키아 민족이 뻗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들이 이제 같이 서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스페인에 가서 또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이러한 그 당시 그 주요 생산품들의 생산지를 넓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 거리 교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중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데 그게 중요한 유럽의 도시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중해 교역을 발전시키면서 지중해의 주요 항구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은화가 기축통화까지 됐다. 예, 그런 과정에서 당시 그리스는 굉장히 그 후진국이었었는데 그리스를 그렇게 개발시킨 나라가 페니키아하고 히브리예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리스의 산물을 가지고 수출을 도와줍니다. 수출을 대행해주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스에 가서 그들의 국내 상업 행위를 대행해줌으로써 그리스인들이 그들로부터 하나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들로부터 조선술도 배우고 배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가 출발한 거는 사실은 해적질로부터 출발을 해요. 당시 페니키아 배나 그 유대인들의 배를 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 포로를 잡으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포로를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꼭 구출해냅니다. 그 얘기는 그 유대인 포로들을 잡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후진국이 그 개발하는 그 루트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해적질이에요. 영국도 사실은 해적질로 그 스페인 제국을 따라잡다가 결국 당시에 그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 사거리가 긴 포를 개발해서 그 무적 함대를 깨듯이 그러한 루트를 그리스도 같이 밟아왔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가 해상에서 페니키아 함대를 깨면서 해상권이 그리스에 넘어가면서 세계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론의 개혁이라고 토지 사유제의 발전까지 써두셨네요. 솔론이 개혁한 것도 유대인들의 그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제도, 대인연제도. 이게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꼭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킵니다. 또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는 대인연이라고 해서 대인연제를 지키는데 이 가장 대인연의 중요한 사상은 모든 인간과 사물을 태어났을 때 그대로의 원상을 회복시켜주는 그 정신을 실현하는 게 희년제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얘기는 빚진 자는 채무를 탕감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은 죄를 면책해주고 빚져서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고 하는 게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솔론이 바로 이 희년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토지 개혁과 죄인의 방면과 노예 그 해방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없을 정도의 그 혁신적인 사회 개혁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갔던 빚진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토지 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싼 값에 매수하거나 해서 토지 개혁을 단행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그 돌아온 노예들이나 그 죄인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워낙 큰 사회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개혁을 한 직후에 이 사람은 표포이 떠납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서는 네. 솔론의 개혁이 미완성의 개혁이라는데 사실은 그렇죠. 솔론으로 인해서 그리스 사회가 완전히 복권됐을 뿐만 아니라 솔론이 또한 큰 일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의 화폐를 기축통화를 만듭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참 그 교묘했었는데 당시 그리스의 가장 큰 교육 상대국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페르시아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솔론이 생각해낸 게 페르시아 은하하고 아테네 은하를 중량을 맞추면 되겠구나. 그러면 서로 자유롭게 거래가 되겠구나를 착안해서 아테네 은하를 깎아내서 중량을 페르시아 은하하고 중량을 똑같이 맞춰버려요. 그 후 아테네 은하가 지중해 전 지역의 기축통화가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를 만들어내서 그리스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린 사람도 솔론이에요. 그러니까 솔론은 경제,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한 개혁을 이뤄냈던 사람. 근데 부와 노예 제도로 탄생한 민주주의 패러독스라고 써두셨네요. 이게 아테네에서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가 탄생했다고 그래서 그 가치를 높이 사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경제라는 게 사실은 노예 경제예요. 다른 나라에서 자본 포로들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집안일이나 모든 부의 생산에는 노예를 썼기 때문에 시민들은 보통 때는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고라의 광장에 나와서 맨날 토론하고 뭐 했던 거는 경제가 그만큼 안정돼 있고 부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당시 아테네에서 대규모의 은광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을 가지고 나라에서 쓸 경비를 충당하고도 은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시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 제도라는 건 이러한 노예 경제와 그 은광이라는 부의 지원을 받아서 탄생한 제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씁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나름 뭔가 좀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그 일부 사장이 이제 유대인들이 방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바빌론 유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1, 2차 바빌론 유수가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유대인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됐는데 즉 두 나라로 분열돼서는 이 사람들이 한 200년 이상 무지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편할 적에는 맨날 그렇게 싸워. 나라가 갈라져 싸우고 파벌이 갈라져 싸우고 교리 가지고 따져서 교파가 갈라져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의 왕국은 아시리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조금 더 버티다가 바빌로니한테 멸망을 당하는 게 그게 기원전 6세기 이제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이제 바빌론 유수기예요. 그들은 이렇게 잡혀가서 다 포로가 돼서 고생을 하면 그때 다시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아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유대교가 재정립된 시기가 바로 바빌론 유수기예요. 유대교가 어떻게 재정립된 거죠? 재정립됐다는 거는 처음에 유대교가 탄생한 거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탄생했지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부패하고 타락돼서 종교 행위라는 게 굉장히 느슨해지고 그거는 부패와 타락과 동반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이게 벌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정말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에 최초로 토라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가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유대교는 굉장히 느슨하고 부패와 타락에 동반되었던 종교라면은 바빌론 유수기를 통해서 진정한 유대교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빌론 유수기예요. 그때 오늘날의 유대교의 틀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시나고그가 생긴 건가요? 랍비 제도도 그때 생기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겠죠, 당연히. 뭐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뜻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 안 계신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또 다시 만들긴 합니다. 그 이제 포로기에서 다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가 그 성전을 간단하게라도 지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뭐 옛날처럼 못하지만 당시에 또 뭐 언약궤 같은 게 또 사라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그 언약궤 그 위에 그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날개 그 사이에 이제 시은자라고 있는데 언약궤가 사라졌으니 이게 뭐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성경이 사라졌다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예배거든요.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옛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간 속에 성전을 짓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성전을 이제 잃어버렸던 거 파괴되게 만든 것은 우상 숭배라든지 그 살인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간음이라든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또 율법을 다시 강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징벌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에스라 학사나 에스라가 사실은 최초의 랍비라고 해요. 예,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The Great Assembly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의 마음들을 하나 모으고 또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시나고그 또 그리고 랍비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죠. 랍비 그 백성들한테 안 가르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일단 가르쳐주고 나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중에 또 봐갖고 안 지키면 이제 처벌할 수 있지만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없었고 계속해서 낭독을 하는 거죠. 세워놓고 낭독하고. 그렇게 아멘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제 정리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구전 율법, 그러니까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전 율법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에스라 학사가. 그래서 나중에 뭐 한 500년, 600년 후에 AD 200년경인가요? AD 200년경에 이제 유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이제 미신을 완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에스라 학사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 6세기부터 이렇게 구전율법을 이렇게 집대성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삶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토라는 삶의 실천 내용은 약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토라하고 같이 받았다는 구전율법 그 토라는 성문율법이죠. 구전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성전을 이제 잃어버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바빌론 유수기 때 시나고그 제도와 랍비 제도가 생기고 교육이 곧 종교의 그 중요한 게 되고. 예. 바빌론 유수기에 유대교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그 전까지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였었어요. 그러던 게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멘붕에 빠졌어. 네.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힘없이 성전이 파괴돼?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멘붕 상태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배움의 종교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선지자가 더하기를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해야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움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종교 생활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식일에 성전에 가는 게 종교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배움은 평생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배움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후로 유대교는 평생 공부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배움은 사실은 수단이에요. 그쵸.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근데 유대인한테 배움은 그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운 학자인 랍비들이 존경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보다는 일반 유대인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매우 존경하고 또한 그들의 말을 따르죠. 이 바빌론 유수기 때 참 인생은 고달프고 괴로웠겠지만 유대교를 재탄생시키고 더욱 유대인이 강해지고 유대인다워지는 또 재건하는 기간이 됐다. 그런 뜻깊은 기간이었고 그러고 나서 또 바빌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귀환을 했는데 그러다가 뭐 느헤미야의 사회개혁 또 이걸 써두셨네요. 이거는 그 유대교 재정립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 재정립을 그 두 명의 랍비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바빌론 유수기에는 이 책에는 미처 써놓지 못했지만 이거 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못 썼는데 너무 사실은 겸손하십니다. 이때 예. 조로아스터교를 만나요. 그 조로아스터 만나는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는데 당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성경에도 등장하는 왕인데 이 양반이 굉장한 지략가이자 굉장한 평화주의자예요. 사실은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강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섬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강 상류의 물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강물이 말라붙은지도 모르고 정문을 열고 지냈던 바빌로니아가 급습을 당하면서 페르시아한테 망하는데 고레스 왕이 대단한 점은 이 양반이 들어와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잡혀온 모든 노예는 해방되고 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잡혀왔을 때 가져왔던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성벽을 짓거나 부역에 동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발표를 해서 모든 그 피지배 민족을 동시에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벼랑간 어느 날 메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네. 그렇게 존경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믿는 게 조로아스트교예요. 아하. 조로아스트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조로아스트의 교리거든.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 왕은 당신이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로아스트가 그 당시 믿었던 게 유일신이거든. 그래서 일신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일신 개념을 받아들이고 조로아스트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본따옵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가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외에는 조로아스터의 교리가 유대교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대인 복지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쿠파와 탐후이 제도가 생긴 건가요? 예.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그게 먼저는 정말 신실하게 참회를 해요. 회개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려요. 이 회개와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한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유대교도 사실은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유대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즉 회개하고 말로 기도한다는 건 이건 다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말로만 때워서는 안 돼. 유대교는. 네네. 물질을 또 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성의를 보여야 돼. 예. 성의라는 게 시나고그에 있는 헌금 바구니를 쿠파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헌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 시나고그에는 쿠파가 필 적이 없어. 사람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쿠파가 항상 차고 넘쳐. 네네. 그런데 유대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유대인은 그 쿠파에서 자기가 14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쿠파에서 자기 일주일치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아마 하루에 2끼 먹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네. 14끼라는 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대로부터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권, 생존권이 보장받은 이런 시스템을 갖춘 민족이 최초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먹을 거하고 생활비만 보장받은 게 아니라 이 쿠파 제도가 갖고 있는 게 교육이건 의료건, 장례건, 결혼 지참금이건 포로로 잡혔을 때 구해내는 돈이건 이방인을 위한 탐의라는 이러한 구제 돈이건 모든 걸 섹터별로 그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공동체가 책임을 져줘. 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무료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같이 운영해 시나고그가. 그 다음에 본인이 외국 유학까지 가겠다고 하면은 공동체에서 외국 유학도 보내요. 그러니까는 기본권 교육서부터 의료, 장례, 이르기까지 완전한 복지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인데 이 제도가 생긴 게 바로 바빌론 유숙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요. 그 일부의 이제 5장이 마지막인데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인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이 대부분 그리스의 세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들 특히 유대 젊은이들이 헬레니즘에 폭삭 빠져버려요. 그 빠진 정도가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 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 원로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선으로 생각해낸 게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다. 자기 젊은이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이라는 분야에 팍 빠졌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의 문화는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즘 문화하고 그리스인들의 헬레니즘 문화가 이 양대축인데 이 시기에 히브리즘이 잘못하면은 소실될 이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내고 함으로써 그 히브리 정신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시기가 바로 헬레니즘 시기예요. 네, 힘들수록 그 중요한 유대교의 성격이 딱 부각되는 그런 역사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예, 홍익희 교수님이 유대인 이야기 앞부분에 일부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 공부를 하느라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가산도 탕진하신 김 대표님 혹시 이거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세요? 앞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레니즘 문화하고 헤브라이즘 문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사상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현세적이고 헤브라이즘은 이제 반대로 약간 신적이고 신중심이고 그다음에 약간 신비적인 데다가 신앙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내세는 지향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차원을 달리하는 신중심의 사회다 그 사상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믹스되는 느낌. 근데 이제 그 그리스에서는 또 그리스의 신들은 그 인간을 닮았잖아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을 초월한, 인간을 만든, 인간을 조종하는, 인간을 물론 파트너도 삼기도 하죠. 근데 이런 사상이 서로 융합되는 게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헬레니즘이 계속해서 이제 퍼뜨려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뭔가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가 신을 생각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또 신중심의 그 삶을 살다 보면 또 중세 같은 그쵸. 뭐 인간다움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또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현세적이면서도 또 신을 또 의지하는, 또 신에 너무 의지하지도 않고 또 현실에 돌아와서 다시 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탈무드를 이제 연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어떤 신 중심이면서도 또 인간 중심인 조화가 잘 이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신의 절대성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 한계라든가 인정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또 강조하는, 그러면서 신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동역 관계다,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티크몰람, 세상을 더 좋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유대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서양의 어떤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신중심의 중세도 되기도 하고, 또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서 헬레니즘 문화, 또 뭐 과학 기술 발달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세상이 마치 그 도가에서 주장하는 도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얽혀지면서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이야기만은 꼭 하고 싶다, 청취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나 교훈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한테 때 얘기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산업을 포함한 그들의 서비스 산업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는 사실 금융산업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예대마진 가지고 사는데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특히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금융이 이 근로생산에 비해서 금융자산의 증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4-5배는 많아요. 이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지만 이제는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사회거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특히 자녀 교육에서 그 사람들은 성인식 이전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그게 우리의 조기 교육이라는 그런 관점과는 틀려요. 즉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꾸려나갈 수 있는가라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그러기 위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막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의 인성교육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3종 세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탈무드 살롱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더욱 탈무드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